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재수하던 시절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에 입실할 때 창문 있는 방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창문이 없는 방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창문이 없는 방에서 지내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몸도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정말 좋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인데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옮겼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감도는 아름다운 밤, 달빛을 이불 삼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이 잘 오지 않았고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전혀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뭔가 아른거리는 게 느껴졌고 살짝 눈을 뜨자 전 침대에서 바로 얼어버렸습니다. 창밖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방은 3층이었으니 정확히 말하자면 창밖에 어떤 여자가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창밖에서 목을 맨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저는 고시원 총무실로 달려가서 총무에게 누군가 창밖에서 목을 매달랐다고 이야기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총무와 함께 제 방으로 달려가자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저만 바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애써 잊겠다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문득 눈이 떠져 창을 바라보니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앞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총무실로 급히 달려갔지만 총무와 함께 오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총무가 저를 또라이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무서움을 참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억지로 감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눈꺼풀에 뭔가가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앞에 손을 흔들면 뭔가가 보이는 것처럼요. 눈을 떠보니 그 여자가 창문에서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창밖에 여자를 봤고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고시원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옮긴 후엔 창문이 없는 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을 옮긴 이후에도 창문 없는 방의 답답함 속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라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밤 또다시 그 불길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창문도 없는데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그 순간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창문도 없는 방에 그녀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제게 가까워졌고 결국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눈빛은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리 대신 저에게 전해진 것은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도망칠 수 없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의 고시원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그 여자의 모습은 가끔 제 꿈속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있는 방, 창문 없는 방 할 것 없이 그녀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번 설에 할아버지 집에서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설날 바로 전날에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방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랑 2서너 차이가 나는데 그 애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얘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 맘대로 살을 붙여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돋은 닭살을 보며 웃다가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들으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움직이지 못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죠. 제 옆에 바로 2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위를 눌린 듯이 눈만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앞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라는 듯이 눈짓을 하더군요. 그때 자세가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은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명절은 다 보냈다 라는 그런 소리더군요.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귀신들의 대화라는 말이죠.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등 뒤로 불더라고요. 추워서 한참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들이 말했어요. 여긴 누구네 집이지. 거짓말쟁이 집이지.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하는 줄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제 귀 옆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돼.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따라가지 않았기에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부스스한 몰골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묻더군요.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방문을 열었던 것은 제가 아니었겠죠. 게다가 제가 누워있었던 위치가 문의 조금 앞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가위를 눌렸을 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봤던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애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 봐요. 그 여자 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 울면서 말이죠. 3번째 이야기, 숲풀 속에서 봤던 여자. 7년 전 8월의 여름 밤이었다. 당시 나는 서바이벌 게임에 빠져 있었다. 여름철에는 워낙 덥다 보니 경기는 언제나 밤에 이루어졌다. 그날 역시 주말이라 강가에 수십 명이 모여서 경기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본 기억에 따르면 아마 새벽 1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게임에서 나는 우리 진지의 깃발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 후방 수풀에 몸을 숨기고 매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 팀이 승기를 잡았는지 저 멀리 적진지의 깊은 곳에서 에어건의 총성이 들려왔다. 주변에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완전히 한간 상황이었지만 혹시라도 뒤로 돌아 기습해오는 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강변이기 때문에 달빛 이외에는 조명도 없었고 주변엔 정말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 천천히 목을 돌리며 근처를 경계하고 있는데 50m 정도 앞에 나무에서 사람의 상반신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흰 반팔 옷을 입고 어깨 정도까지 머리를 기른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에어건은 물론 장난감의 부류지만 나름대로 위력이 있어서 얼굴이나 눈에 맞으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도중 외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나는 곧바로 큰 소리로 사람이 있습니다. 중지해주세요. 라고 외쳤다. 전선 근처에서도 중지하래. 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 위해 달려갔다. 여자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 순간 여자는 쓱 움직이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가 어찌되었건 나는 위장크림으로 얼굴을 검게 칠하고 있었고 장난감이라고는 해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라이트를 켜고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 그 와중에 다른 멤버들도 다가왔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 함께 10분가량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숲속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말이다. 나는 점점 내가 본 것이 무서워졌다. 어째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여자가 이런 숲속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본 곳에 오기 위해서는 한참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전장을 거쳐야만 했다. 그 여자의 존재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오인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게임은 재개되었다. 나는 다시 진지 방어를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좌우에서 포위해오는 적이 승기를 잡아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총성이 꽤 가까운 곳까지 들려왔다. 나는 지면에 엎드린 채 총을 꽉 잡고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도록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조준경에 눈을 맞췄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시선이 느껴진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 나는 목을 천천히 들어 눈만 움직여 왼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3m 정도 앞에 여자의 목이 있었다. 아까 전에 그 여자다. 흰 피부에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을 실룩대며 웃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목은 마치 잔망경처럼 지면 위를 슥슥 움직여서 내 정면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는 30초가량을 그 여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에 50cm 앞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나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그 얼굴을 에어건으로 공격했다. 그러자 여자의 얼굴은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변해 나를 째려보고는 사라졌다. 그 꼴을 겪고 나자 도저히 게임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휴게소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다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차에 태워진 친구에게 내가 본 것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도 봤어? 그 녀석은 에어건의 스코프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 가득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는 그 강변에서는 도저히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가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라진 친구. 대학교 4학년 11월이 돼서야 A의 취직이 겨우 확정되었다. 자기 말로는 작은 회사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취직은 확정되었으니 축하할 일이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진로가 모두 정해진 것을 기념해서 1월에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처음 제안을 한 것은 A였다. 렌터카를 빌려서 도쿄에서 출발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아오모리까지 가보자는 것이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나와 C가 교대로 운전을 하는 대신에 A와 B, D가 자동차 렌트비와 기름값을 대기로 했다. 나까지 모두 5명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우리 5명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였다. 나와 C는 같은 학과에다가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A와 B 그리고 D는 다른 학과의 학생이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2주 전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숙소 예약이나 여행의 세부 계획이 다 짜여져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B와 모든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 봐도 B는 없었다. B와 사이가 좋았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B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행 출발 5일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여전히 B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채였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A와 D의 낌새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다. 일단 협의를 한 끝에 우리는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B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B가 없으면 여행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B가 걱정되기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여행을 취소하자는 의견에는 찬성이었다. 하지만 A와 D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여행은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친했던 C와 따로 이야기를 했다. 물론 B의 실종에 관해서 그리고 협의 도중에 보였던 A와 D의 이상한 모습에 관해서였다. 나와 C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B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일에 A와 D가 관계된 것은 아닐까? 그 길로 나와 C는 B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B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옆방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B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 집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급히 전화해 사정을 전하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집주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B씨라고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그 방은 지금 빈 방이에요. 전에 거기 살던 사람도 한 달 전에 이사 갔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해봤지만 B의 이름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나와 C는 A와 D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출발 3일 전이 다가왔다. 결국 B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나는 예약했던 숙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3일 전에 취소하는 것 자체가 그쪽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일 테니 일찍이라도 전화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아침 일찍 전화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묵을 예정이었던 세 곳의 숙소는 모두 예약이 취소된 상태였다. 당황한 내가 사정을 묻자 일주일 전 B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결코 B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감적으로 A나 D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전화를 받은 여관 사람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C에게 전화를 했고 급히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C는 말했다. 이건 절대 A나 D에게는 말하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취소 전화를 하겠다고 슬쩍 미끼를 던져보자고. 그리하여 우리는 A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에 취소 전화를 걸겠다는 제의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는 취소 전화라면 내가 걸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겁에 질리면서도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숙소가 세 곳이니까 한 곳씩 나눠서 연락하는 건 어때 하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 통화를 통해 나와 C는 B의 실종에 A와 D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A와 D에게 우리가 알아낸 것을 들이대며 따지자고 했지만 C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혼자서 A와 D에 대해 조사해 볼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학교에 사정을 말하고 B네 집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로 했다. 겨울방학 중인 대학교에는 사람도 없고 안내 데스크 창구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자 조사를 해주었지만 B는 물론이거니와 A와 D도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B는 집주인의 말도 있고 해서 혹시나 가명인가 하는 생각에 집주인이 말했던 사람의 이름도 대보았지만 역시 학교에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본명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날에 하루 전 A에게 연락이 왔다. B가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2주 만에 5명이 모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A네 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왠지 거기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시내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타난 B는 우리가 알던 B가 아니었다.
심지어 얼굴이 B와 닮은 것도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는 냉정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가라앉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얼굴에서는 이유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다. 나와 C는 이 사람은 B가 아니잖아. 라고 말했지만 A와 D는 계속 B가 맞다고 우겼다. 그 사이 B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나와 C를 번갈아 가며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사라졌던 이유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까지 숙소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에 그대로 연락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B는 말했다. 내일 여행은 가는 거지. 그 순간 B의 얼굴이 한층 더 무섭게 보였다. 마치 설명이라도 하는 양 A가 말했다. 실은 숙소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행은 내일 바로 출발할 수 있어. 아무래도 이미 숙소 예약이 취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듯했다. 아니면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해도 이미 상관없다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3일 전에 여행은 취소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나랑 이 녀석은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다고.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서 거절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나는 거기서 1초도 더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미 대학교는 물론이고 주소까지 놈들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이야기를 맞춰야만 했다. 다행히 C 덕분에 나도 겨우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날은 겨우겨우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질 수 있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나와 C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러자 그 세 사람은 10분 정도 걷다가 어느 주차장에 들어갔다. 잠시 기다리자 A가 운전을 하는 차가 주차장에서 나왔다. 우리에게는 면허가 없다고 했던 A는 사실 운전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곧바로 이사를 했다. 이삿날까지 집에는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한 번만 갔을 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삿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에 갈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 후로는 C 이외에 만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A와 D 그리고 B와는 연락이 끊긴 채로 봄이 되었다. 이게 1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1년이나 지난 후 일부러 옛 이야기를 꺼내놓는 데는 사연이 있다. 그 1년 사이 나와 C는 꾸준히 연락을 하며 종종 술도 한 잔씩 걸치곤 했다. 그런데 그 C에게 어제 연락이 와서 밤에 만났는데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다. C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집주인에게 들었던 B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 봤더니 그 사람은 1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아마 죽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B가 아니었을까? 그날 밤 우리를 찾아왔던 B라고 자칭하던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5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여자.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에 가야지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였던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인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의 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연의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나를 보기라도 할까봐.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의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었던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봉투. 몇 년 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다. 그 녀석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만약 카운터라도 보게 되면 잔돈이나 손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필사적으로 계속 손을 씻어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밀려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조차 줍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의 성격은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 미워할 수는 없는 친구였다. 게다가 손님 맞이에는 대단히 능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꺼리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여자친구는 대단히 예뻤는데 그 녀석은 아파트를 빌려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다들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잘 됐다면서 기뻐해줬고 점장도 커피를 가져다주며 축하해줬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쌀이 쪄버렸어. 라고 하며 행복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그 녀석은 기운이 없어지더니 아르바이트마저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그 녀석은 사실은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귀엽고 예쁜 여자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녀석이 거슬리던 것은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였다고 한다. 냄새가 너무 싫어서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도 난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에 욕조가 더러워진다며 생리 도중 목욕을 했다고 화를 냈고 냄새랑 피가 이불과 침대에 밴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바닥에서 수건을 깔고 자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몸에 대해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단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하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은 이제 못 살겠어 라고 말한 다음 집을 뛰쳐나와서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느덧 가출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했다. 지금 시간이라면 여자친구는 일하러 나가서 없을 테니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같이 아파트에 가게 되어버렸다. 나도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 어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문 앞까지는 의리상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여자친구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과 바닥 전체에 어마어마한 수의 휴지가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수의 벌레. 붙어있는 휴지에도 벌레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것을 다 본 그 녀석은 정신이 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게다가 당황한 그 녀석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비누 속에 면도날이 한가득 박혀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젖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기에 나조차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녀석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도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기에 점장에게 들은 것뿐이지만 그 녀석의 어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친구는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그 녀석이 화를 냈기에 버릴 수도 없는 휴지를 어딘가에 모아뒀던 게 아닌가 싶다. 비참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을 잃고 벽과 마루에 붙여버린 게 아닐까.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딱 한 번 그 여자가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며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한다. 그 봉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않은 채 가게에 버려져 있다. 다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짐작이 간다. 7번째 이야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지금 이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머리만 남았지만 살아있다. 내 머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나를 이 꼴로 만든 이들이다. 나와 함께 짧지 않은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미친 게 분명하다. 내 머리를 잘라내고 몸은 어디로 보냈나 했더니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몸을 요리하고 있다. 믿을 수 없었다. 역겨웠다. 나와 가까웠던 집주인 사내는 나를 지른 죄책감 따위는 없는 듯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그의 아내는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며 내 몸을 버무리고 있다. 역겨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었다. 한때나마 그들을 가족으로까지 생각했던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야만스러운 이들일 줄은 몰랐다. 소리를 지를 뻔했으나 다시 삼켰다. 이 상황에서 내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아마 애초부터 나를 제물로 쓸 작정이었던 것 같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나의 머리 주위로 다른 것들이 올려지기 시작했다. 나와 수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주인집 딸내미는 테이블에 올 때마다 내 눈을 흘끗흘끗 바라보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을 보자니 어제 벌어졌던 참극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방에서 자고 있던 나는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다.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을 보니 아마 내 식사에 수면제 따위를 탄 모양이었다. 놀라 날뛰며 새어나오는 나의 비명 사이로 주인집 가족 셋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집주인 사내는 짧고 날카로운 칼과 함께였다. 피가 묻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날고해진 옷을 걸친 그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아내와 딸은 저만 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목숨을 구걸할 새도 없이 그는 미안하다는 짤막한 문장과 함께 망설임 없이 목을 찔렀다. 내 친구는 울면서 그런 저희 아버지를 말렸으나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품에 안겼다. 내 친구는 숨을 헐떡이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붉은 것들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나는 새까만 심연을 날개도 없이 날고 있거나 온통 새하얀 미지의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보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혼은 있는 듯 없는 듯 내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고 잠들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에 놀랐다. 그 놀라움과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뻥 뚫린 내 목구멍을 통해서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차라리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2번 죽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의식을 끝내고 내 몸을 저쪽에서 먹고 있다. 나의 죽음을 슬퍼했던 내 친구까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맛있게 섭취 중이다. 내 살을 요리한 역겨운 냄새부터 그것을 씹고 마시는 끔찍한 소리까지 들린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식사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머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도 모르게 내 머리를 차 트렁크에 넣고 길을 떠나고 있었다. 아마 외진 곳에다가 버릴 모양이었다. 덜컹거리는 차 트렁크 안에서 어둠에 갇힌 채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문득 억울해졌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 물론 이 차가 멈추고 나면 나는 싫어도 땅 속 깊숙한 곳에 묻힐 것이다. 그곳에서 썩어가다가 개미와 여러 곤충들에 의해서 뜯겨 사라지겠지. 슬프다. 처음 죽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이다. 나는 그가 트렁크를 열 때 죽은 머리가 살아있음을 보이며 그를 놀래켜줄 작정이다. 아무도 없는 외진 산속에서 그를 기절시키면 어떤 식으로든 복수라도 되겠지. 그런데 잠이 온다. 눈이 무거워진다.
아직 잠들면 안 되는데. 졸음과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던 중 드디어 차가 멈춘다. 시동이 꺼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나는 남은 힘을 짜내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렁크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생각지도 못한 풍경에 당황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으슥한 암흑 속이 아닌 밝은 불빛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왁자지껄한 읍내시장이었다. 나는 내 머리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 빠지기 전에 다짐 하나를 했다. 다음 생애에는 힘없는 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저들처럼 자유로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8번째 이야기. 너희 아빠는 돌아오지 않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난 먹던 걸 멈추고 바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웨인 카운티에서 납치 미수 용의자가 사살당했습니다. 라고 아나운서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읊어갔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역사학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새로 데려온 강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속여 그의 벤에 태우려고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난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다. 가해자는 이 남자 피터 오멜리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었다. 위층에 살던 남자다. 다행히도 가해자가 숨겨놨던 흉기를 꺼내들어 여성을 뒷좌석으로 밀어넣으려는 광경을 비번이었던 한 경관이 목격했습니다. 아들은 내 옆 소파 위에서 잠든 채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난 내 아들이 들리지 않게 TV의 볼륨을 낮췄다. 오멜리 씨는 항상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가해자가 흉기를 꺼내들었을 때 경관은 총 6발을 발사하여 가해자를 사살하였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울리던 사이렌 소리를 떠올렸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었던 쿵쿵 울리던 발자국 소리.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경찰들이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는 단지 이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쁠 뿐입니다. 라고 경관은 말했다. 아무도 그 남자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라고 그 피해자의 남편은 이야기했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 난 덜어놨던 시리얼을 다시 봉지에 넣어놓고 봉지를 찬장 안에 나머지 음식들 옆에 다시 되돌려 놓았다. 시리얼 반 봉지, 쌀 1컵, 마른 과일 2컵, 그리고 물 2병. 식량의 전부다. 난 경찰들이 다시 돌아올지 궁금했다. 난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오멜리 씨의 지하실 책장 뒤 가짜 벽에서 들려오는 내 외침을 말이다. 난 그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지 궁금했다. 6년 전에 실종된 그 소녀. 그 시절 오멜리 씨의 수업을 듣고 있던 그 20살 학생. 또한 강아지를 좋아하던 그 소녀. 그리고 그를 쫓아 벤 위로 올라탔던 멍청하게 짝이 없던 그 소녀. 옆에서 아들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아빠 우리 보러 언제 다시 내려와?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아들의 배에서 들려왔다. 난 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너희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말했다. 아빠는 아팠어. 너희 아빠는 아주 아픈 사람이었어. 9번째 이야기, 사형. 난 마침내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정확히 91일. 처음엔 난 두려움에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나는 이곳에 12년 동안 있었어. 내가 말하는 이곳은 평균적인 보건법을 따르는 법을 준수하는 그런 감옥을 말한 게 아니야. 이곳은 작고 춥고 질병이 들끓는 독방이야. 그들이 이곳에 날 가둔 이후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지도 태양을 보지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 내게 주어진 세상이라고는 이 콘크리트 상자뿐이야. 오해는 하지마. 난 비록 비참한 존재이지만 어떻게든 이 끊이지 않는 희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 내가 살아남은 이상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납득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었어. 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지만 난 결백하다고. 대충 79일쯤 남았어. 난 복도 끝에 창문을 보기 위해 창살에 얼굴을 꽉 갖다 댔어. 집요하게 말야. 아무런 도구나 재료 없이 내가 죽어갈 날짜를 세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잠들고 싶지 않아. 잠이 들면서까지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릴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잠들고 싶어. 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말야.
이건 너무 아가해. 2달 남았어. 난 간수에게 제발 시계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내 요구가 승인되었어. 하지만 시간은 동시에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면서 곧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적이 되었지. 물론 언젠가 그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었지만 언제가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 알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 알기에 고통스러운 거야. 만약 너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3주만 남아있다면 뭘 할래? 여행, 잘못되었던 걸 바로잡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기. 난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날짜를 세는 것과 공포에 떠는 일이야. 공격받는 건 이젠 흔한 일이 되고 난 이제 모든 시간들이 무서워. 가족들이 보고 싶어. 이 감옥 안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이 벽들은 내 거야. 적어도 익숙하잖아. 하지만 죽음은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잖아. 지금 내 상황보다 더욱 나빠질 수 있는 실질적인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암울한 확률들을 상상해보는 것을 빼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잘못 생각했어. 이것보다 끔찍한 건 없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리고 이 지랄 맞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그래, 준비됐다고. 이전 91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나날들이 되었지만 그치만 말이야. 난 지금 깨달았어. 아마도 내가 죽음을 환영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내 애정을 가득 담아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껍질을 대신하게 두어야 한다고. 난 준비됐어. 즐거워. 난 웃고 있어. 사형 날짜로부터 4달이 지났어.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았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광기에 휘둘린 김에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서 내 손톱 몇 개들을 희생시켰어. 얼마 동안 먹지도 않았어. 목에 피가 맺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내 오줌은 갈색으로 변했어. 하지만 결국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안도를 마침내 느낄 수 있었어. 내가 살아만 있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오늘 또 다른 연락을 받았다. 처형 날짜까지 앞으로 91일. 10번째 이야기, 산타의 선물. 엄마는 말했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 싶다면 산타를 믿어야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가끔씩은 정말 믿기 힘들어. 쇼핑몰에서 본 산타가 작년에 내가 봤던 산타랑은 많이 달랐을 때처럼 말이야. 만일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한다면 엄마는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할 거야. 내가 얘기를 해버린다면 크리스마스에 나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할 거야. 엄마는 항상 나에게 그저 산타의 마법이라 생각하라고 얘기해줬어. 작년 크리스마스엔 난 내 여동생을 공원으로 데려갔어. 내가 친구들이랑 눈싸움을 하던 동안 여동생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 그날 산타가 공원에 오는 것을 우리는 봤어. 산타는 와서 우리들에게 포장이 벗겨진 조그마한 선물들을 나눠줬어. 산타는 우리가 전부 착한 아이들이라고 했어. 산타는 내 동생의 선물은 너무 커다래서 썰매에 두고 왔다고 얘기했어. 동생은 산타랑 같이 갔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경찰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우린 계속 그저 산타가 그랬다고 얘기했어. 크고 빨갛고 행복한 산타 말이야. 우리가 알던 건 그게 전부였어. 이번 해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았어. 산타가 이웃에 살던 위킨스 아저씨랑 많이 닮았다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기를 참 잘했어. 여동생이 썰매가 아니라 파란색 픽업 트럭에 타던 걸 본 것도 말야. 엄마는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저 산타의 마법이라고 했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 싶다면 엄마는 산타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 11번째 이야기, 뺑소니. 새벽 1시였다. 가이 헬버스는 어두컴컴한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어. 그는 1시간 넘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 그의 머릿속에선 그날 이른 저녁에 벌어졌던 사고의 모습만이 몇 번이고 계속 맴돌고 있었어.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고 차는 가속된 상태였다. 그의 오른쪽 편으로 흐릿한 오렌지 형체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끔찍한 덜컹거림이 느껴졌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차 앞에 후드 위로 굴러가 인도 쪽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경적은 요란하게 울려댔고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발을 엑셀 페달로 옮겼다.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 혼란에서부터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사이드 미러만을 줄곧 살피고 있었다. 왜 도망친 거야, 이 멍청아.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보내게 될 시간들, 사라져버릴 그의 커리어,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을 자책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찾아가는 건 어때? 넌 변호사를 구할 수 있잖아. 그때 누군가가 그의 집 정문을 두드렸고 그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나를 찾아낸 거야. 대답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망치는 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었다.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는 문을 열었다. 현관등 아래로 경찰이 서 있었다. 하버슨 씨 되시나요? 엄숙한 표정의 경관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다 내려놓은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하지만 전해드려야 할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금일 저녁에 아드님의 자전거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아드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